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홀로 키운 외동딸의 결혼을 앞둔 50대 초반 엄마입니다. 아직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자식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제가 시집가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참 묘해요. 제 눈에는 아직도 철부지에 제 손이 많이 필요한 어린 아이 같은데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제 가슴이 콩닥콩닥할 지경인데요. 사실 저는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해서 딸애를 거의 혼자 키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늘 사랑도 다른 경제적인 뒷받침도 해주지 못해 미안하기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커준 딸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래서 저것 때문에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버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합니다. 여느 부모나 그렇겠지만 저에게 딸은 제 전부였어요. 만약 딸애가 없었다면 이 모진 세상을 악착같이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야말로 안 해본 것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며 살았거든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평생 그렇게 좋은 사람은 못 만날 거라고 감히 생각할 만큼 좋은 사람이었죠. 우리도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도 꼭 남을 먼저 챙기고 함께 잘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을 하던 저보다 마음이 곱던 사람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하늘은 너무 착하고 귀한 사람은 먼저 데려간다고 누군가 말하던데 어느 날 날벼락처럼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거짓말처럼 며칠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남편의 나이 고작 32살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혼자 미친 사람처럼 방방 뛰었네요. 가끔 두통이 너무 심해 힘들어하던 남편이었는데요. 문외한 전 그런 남편에게 진통제나 사다 주던 한심한 아내였어요. 그때 약을 사다 줄 것이 아니라 같이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저는 마치 저 때문에 남편이 죽기라도 한 것 같아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죄책감에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효수가, 네 잘못이 아니야. 저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세영이 생각해서 힘내. 이제 세영이 부모는 너 하나잖아. 그래,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어쩌겠니?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만 털고 일어나. 먼저 간 남편이 나쁜 놈이지. 넌 잘못 없어. 네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당하니? 처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은 저걸 위로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말로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분명 친구들은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런 것조차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고 그 친구들이 다 싫었어요. 제가 그냥 너무 한심하고 바보 천치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았기에 다들 모르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저희 딸이 3살이었어요. 그래서 더 막막했죠.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어린 걸 혼자 어떻게 키워야 할까.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낯설고 무섭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무서운 게 제 현실이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한 남편은 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저는 제 앞에 주어진 삶을 꾸역꾸역 살아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울 정도였죠. 그래도 엄마니까 씩씩하게 자식을 지켜야 했어요. 사실은 무서워서 벌벌 떨리던 저였지만 저는 제 아이의 세상이고 우주였으니 버텨야만 했었죠.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남편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으로 병원비와 장례비를 정산했어요. 퇴직금이 있어 다행이긴 했지만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라서 부족한 돈은 살던 집을 정리해야 했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우선은 친정 언니네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어려서 언니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언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 2명을 키우는 전업주부였는데 고맙게도 먼저 근처로 이사를 오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니네 동네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그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사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정하더군요.
이력서를 보니 기혼자시네요. 자녀도 있나요? 네, 한 명 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월차, 반차, 조퇴 이런 건 어려운데 자녀가 몇 살이죠? 3살이요. 3살이면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때네요. 지금은 일보다는 가정에 충실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 편부모시구나. 어쩌죠? 저희와는 맞지 않으실 것 같은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말이 좋아 면접이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면접이더라고요. 그때 제 평생 할 후회를 다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라도 열심히 할 걸. 대학은 못 가더라도 기술이나 자격증 같은 거라도 따둘 걸.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제 어린 날까지 후회하며 저는 결국 상처만 받고 어디 한 군데도 취직하지 못했어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까지 싹 다요. 그러다 결심했죠.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도 내 손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가 2달 넘게 가지고 있는 돈만 계속 까먹고 있던 때였거든요. 버는 건 없는데 통장 잔고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니 너무 불안해서 더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고 그때 저희 딸의 어린이집 소풍이 있어 꼬마 김밥을 쌌는데 저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팔까? 뭘? 김밥? 요즘 엄마들 바빠서 김밥 싸는 거 귀찮아 하거든. 김밥집에서 파는 김밥은 애들 먹기엔 크잖아. 근데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팔면 딱일 것 같은데? 에이, 누가 이까짓 걸 사냐? 그냥 대충 집에서 만들면 되는 걸. 그리고 팔 거면 큰 김밥을 팔아야지. 이런 꼬마 김밥은 애기들 소풍 때나 필요한데. 그때만 팔자고 이걸 팔아? 그냥 김밥 파는 분식집은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김밥 전문점을 하는 거야. 꼬마 김밥도 팔고 웰빙 김밥도 팔고 다이어트 김밥도 파는 거지. 그때 저희 언니가 한참 다이어트와 웰빙에 빠져있을 때였는데 한동안 귤이나 현미 같은 것만 찾아 먹더니 저에게 딱이라며 우선 근처에 나가서 김밥을 팔아보자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리고 언니의 호들갑에 저도 덩달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칠 지경이라 안 되면 말지 하는 심정으로 며칠 뒤 김밥을 종류별로 20줄씩 100줄을 싸서 지하철역 앞에서 팔아봤는데요. 웬걸요? 언니의 말처럼 김밥이 금세 다 팔렸어요. 그날 김밥을 팔고 번 돈이 30만 원이었는데 그게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벌어본 돈이었어요. 재료값 빼면 수익은 그보다 더 안 됐지만 저는 그때 감이 왔어요. 출근 시간에 팔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언니는 그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동네 학교 엄마들에게 소풍날 쓸 김밥 주문이 가능하고 다이어트 김밥이라며 자기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었는데 애들 학교에서 무료로 배웠다며 POP 손글씨로 홍보 메뉴판까지 만드는 등 열의가 참 대단했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떨결에 저는 김밥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새벽 5시부터 지하철역에 나가 아침 장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해 8시쯤엔 집에 돌아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이어트용 웰빙 김밥을 싸서 언니 편의 학교 엄마들 상대로 점심 장사를 하면서 딸아이는 언니에게 부탁하고 사람들 퇴근 시간에 맞춰 지하철역에서 저녁 장사를 했는데 몸은 좀 힘들어도 돈이 되긴 했어요. 소풍 때는 주문까지 받아 꼬마 김밥이나 꼬마 주먹밥 같은 것도 만들어 팔았는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니 이래저래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그렇게 꼬박 2년을 살았어요. 손목이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작은 가게 정도는 얻을 수 있는 보증금 정도는 모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좀 외진 골목이긴 했어도 가게에 방까지 하나 딸린 작은 가게를 발견했는데 출근할 것도 없이 딱 제 가게다 싶어 바로 계약을 했고 길거리 장사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길거리에 나가 음식을 판다는 게 날씨에 따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장마, 무더위, 폭설, 한파까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 할 수 있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없다고 할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10평도 되지 않은 테이블도 2개밖에는 놓을 수 없는 작은 가게였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김밥과 잘 어울리는 라면을 팔기 시작했죠. 더 이상 지하철역에 나가 김밥을 팔지 않았지만 제 김밥을 사서 먹던 동네 분들이 있어 가게는 딸과 제가 먹고 살 정도는 됐어요. 거기에 바쁠 때는 언니가 와서 도와줬는데 제가 너무 고마워 언니에게 수고비를 주려고 하면 언니는 항상 됐다며 제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고맙다며 돈을 받지 않았어요. 저희 자매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혈육이라고는 저희 둘뿐이었는데 아마도 언니는 자기가 제 친정엄마 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저에겐 엄마 이상이었던 언니였는데 남편과 사별한 동생이 내내 신경이 쓰였겠죠. 그렇게 저는 딸을 키우며 하루도 쉬지 않고 김밥을 말았어요. 그러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이 되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 무리를 하긴 했지만 가게와 별도로 살림집을 전세로 분리했는데요. 그렇게 집다운 집에서 딸과 둘이 지내니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나 자기 없어도 이만큼 산다고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냐고. 남편 사진을 보며 생색을 냈는데요. 사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져서 딸 몰래 혼자 눈물 흘리던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씩씩하게 또 성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김밥 가격도 올리지 않고 김밥을 팔았어요. 저희 아이가 4학년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생각보다 우리 반에 도시락 못 가져오는 애들이 많다. 엄마 괜찮으면 나 학교 갈 때 김밥 좀 싸주면 안 돼? 내 도시락도 김밥으로 줘도 돼. 그 친구들 가져다 주게? 김밥은 다른 반찬도 필요 없고 맛있잖아. 우리 세영이는 김밥 안 질려?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도시락에 김밥 안 싸려고 하는데. 김밥집 딸이 김밥이 질리면 어떡해. 난 우리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 저는 딸의 마음이 기특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듣고 그날 온종일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지금이야 학교마다 무상급식을 해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없지만 그때는 힘들어서 그마저도 힘든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어른으로서 여간 마음이 쓰이는 게 아니었죠. 제 딸이 가져다주는 김밥으로 몇몇 아이들은 점심을 굶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아침 등교 시간에 김밥을 싸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자고 결심했어요. 그 아이들이 김밥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 계획을 한 언니는 으이그, 야, 너는 돈이 썩어나? 그리고 하면 언제까지 할 건데? 괜히 손해보는 일 만들지 말고 하지 마. 네가 그럼 애들이 뭐 네 맘 알아주기나 할 것 같아? 요즘 애들 남 눈치 보여서 그런 거 싫어해. 라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언니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미 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대단한 기부나 봉사 같은 건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제가 어른으로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으니까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좋은 생각이라며 자기가 먼저 발벗고 나설 거라고 생각하니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가게 앞에 아침에 싼 김밥이에요. 무료 나눔 행사 기간이니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요. 라고 적어놓고 김밥을 내놓으니 아이들은 물론이고 동네 어르신들도 정말 공짜라며 물어보시고는 김밥을 가져가 드셨는데요.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김밥이 정말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쭈뼛쭈뼛 눈치를 보느라 애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눈치여서 며칠은 제가 가게 밖에서 일일이 나눠주곤 했는데 아줌마가 김밥 맛있는지 반응 보려고 무료로 나눠주는 거야. 먹어보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려줘. 라며 너스레를 떠니 아이들이 그제야 김밥을 가져가 먹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 김밥이 맛있다며 정말로 소감을 알려주는데 어찌나 순수하고 예쁘던지. 그 뒤로는 새로운 거짓말을 생각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아이들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나중엔 자연스럽게 김밥을 가져가면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주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동네에서 착한 아줌마가 하는 김밥집이라고 소문도 나서 일부러 찾아와 김밥을 주문해 주시는 손님도 있었어요. 나중엔 저희 언니도 자기 생각이 짧았다며 미안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자기가 아침에 일부러 나와 저를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아침마다 언니와 수다도 떨며 김밥을 싸니 이것도 재미있었는데 그러기를 몇 달 후 형부가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조카들과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 떠나고 언니를 많이 의지하고 지냈는데 언니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 밤에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허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형부가 가시는데 언니는 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도 없고 이젠 딸도 제법 컸기에 저는 이제 정말로 홀로 서기를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언니에게는 속마음과 달리 걱정할 필요 없다며 가서 잘 살라고 제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언니는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저를 걱정했고 저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고마웠다고 지금 이렇게나마 살 수 있는 건 모두 언니 덕분이라고 가서 이사하면 냉장고라도 좋은 놈으로 바꾸라고 현찰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줬는데 언니는 또다시 못 받는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럴 돈 있으면 모았다가 세영이한테 써. 내 딸 내가 어련히 잘 키울까 봐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언니가 언제 내가 준 수고비라도 제대로 받은 적 있어? 나도 기분 한번 내보자. 그동안 언니 덕에 이만큼 살았는데 동생을 아주 은혜도 모르는 못된 년을 만들어.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주고 싶지. 너는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해. 내가 뭐 얼마나 도와줬다고. 언니는 결국 제 앞에서 콧잔등을 시큰거리다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언니는 멀리 광주로 이사를 갔고 저는 홀로 동네에 남아 평상시처럼 똑같이 장사를 했죠. 여전히 새벽에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김밥을 쌌는데 사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아침마다 언니가 그리웠어요. 그러다 칼질할 때 한 번씩 통증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통증은 팔 전체로 번져가서 나중엔 저리다 못해 뻣뻣하게 굳는 게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에서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과 손목 등에 관절염이 생겼다며 저에게 일을 쉬라고 권하더군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일할 사람이 저 아니면 아무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저는 당분간 저를 도울 아줌마를 구하기로 했어요. 다른 건 쉬엄쉬엄 해도 새벽에 아이들 나눠줄 김밥을 싸는 건 역시 저 혼자서는 무리가 따랐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아프다고 쉬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밥을 굶을 것이고 역시 그렇게는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을 구한다는 종이를 적어둔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나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한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그 여자는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이 보였는데 제가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주방이나 식당일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 제가 일은 처음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뭐든 열심히 할게요. 제발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 죽고 애랑 둘이 사는데 정말 막막해서요. 저는 그때 그 여자에게서 10년도 넘은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동병상련이라고 사연을 다 듣지 않았는데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거절을 당하고 힘들었을지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무엇보다 새벽 6시에는 가게에 와야 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냐고 했는데 무조건 할 수 있다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짓는데 그냥 다 좋았어요. 솔직히 일은 안 해본 티가 너무 나서 처음부터 일일이 가르쳐줘야 했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니까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줬더니 다행히 좀 느리긴 했어도 사람이 성실해서 저와 큰 부딪힘 없이 함께 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만큼 서로 사연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사정도 비슷하니
저희는 금세 언니 동생하며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2살 위 언니라 정미야 하며 이름을 불렀는데 정미는 저에게 언니라고 말하니 뭔가 진짜 동생이 생긴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요, 사실 정미가 진짜 좋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장사라는 게 매일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좋은 손님들이 더 많고 단골도 많아 저는 다른 가게에 비하면 양반이긴 했어도 때론 손님들과 억울하게 시비가 붙는 날도 있고 제가 아침에 무료로 나눠주는 김밥을 전날 남은 걸 처리하는 거 아니냐며 제 마음을 왜곡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손님이 올 때면 저보다 정미가 나서서 아주 시원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봐요 어르신, 어르신이 봤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 모함하면 어르신한테 뭐라도 떨어져요? 괜히 좋은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기운 빼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꺼지세요. 언니, 소금 가져와. 여기 확 뿌려버리자. 정미야 됐어. 여기 동네 사는 어른이셔. 어른은 무슨, 나이 먹으면 다 어른이야? 어른 다 와야 어른이지. 나이는 어디로 잡수였대? 너는 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지랄이야 지랄은. 여기가 네 가게야. 우리 언니 가게요. 오라, 할머니 오늘 처음 아니시구나. 아주 잘 걸렸어. 착한 우리 언니가 만만하셨어요. 근데 어쩌죠? 난 착하지도 않고 뒤끝도 더러운데? 뭐 때문에 사람 모함하고 그러시는 건데요? 그 할머니는 사실 동네에서 다 아는 구두쇠 양반이셨어요. 전에 저에게 어차피 공짜로 주는 김밥 시간 상관하지 말고 그냥 자기한테 공짜로 주라고 했었는데 제가 좋게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셨죠. 그래서 잊을만 하면 나타나 상한 김밥을 인심 쓰는 것처럼 주는 거 아니냐고. 자기 친구가 이 김밥 먹고 탈이 났다고 어찌나 사람을 곤란하게 하시는지. 그날 정미 덕분에 그 할머님은 더는 저희 가게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잠잠하던 어느 날 정미는 얼굴 가득 근심이 가득해서는 저에게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이유를 물으니 시댁에서 아들을 데려가기로 해서 더는 열심히 살 의욕이 없다고 하더군요. 왜 갑자기 애를 시댁에 보내는 건데 돈 때문에 그래? 내가 월급 좀 올려줘. 아니야 언니. 사실 우리의 친가가 좀 살아. 전부터 애 생각해서 자기들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내 고집이었지. 근데 녀석이 가고 싶다고 하네. 아무래도 내가 못해주는 게 많으니까 지도 가고 싶은가 봐. 가고 싶다는데 뭣도 없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 말도 못하겠고 내가 무슨 염치로 그래. 너도 그렇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 당장 일도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나도 친정 갈 거야. 친정? 너 친정 있었어? 사실 나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해서 친정하고는 연 끊고 살았는데 애 시댁에 보내면 집에서 오라고 하네. 애도 없는데 혼자 지낼 자신도 없고.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 거라면 나도 말릴 수 없지. 아마 아들도 네가 자기 때문에 고생해서 친가에 간다고 했을 거야. 아니야. 그 새끼 사춘기라고 아주 지밖에 몰라. 내가 지랑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생전 하지도 못한 일까지 하면서. 근데 홀랑 저 혼자 가겠다고? 언니, 뭐하러 자식 키운다고 그 고생을 했나 싶어. 엄마가 뭘 바라고 자식을 키우냐? 너도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아들 키우는 내내 바라는 거 없었잖아. 그래도 난 네가 부럽다. 그런 시댁이라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이랑 좋게 잘 지내. 괜히 서운하다고 아들도 서운하게 하지 말고. 그러다 후회한다. 언니는 참 한결같다. 너무 그렇게 살지 마. 싫으면 싫다. 화나면 화도 내고. 악착같이 살아. 나 자리 잡고 자주 놀러 올게. 그래, 진짜 자주 와야 해. 이제 너 없으면 허전해서 어떡하냐? 정미는 그렇게 저와 인연을 보내고 가게를 그만뒀어요. 다행히 정미가 많이 도와준 덕에 아픈 곳은 많이 좋아졌고 중학생이 된 딸이 정미 이모의 자리를 대신하며 도와주려고 하는데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정미 아들처럼 여유가 있는 친가가 있었다면 저도 당장이라도 딸애를 보내고 싶은 심정인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니 제가 죽으나 사나 딸만큼은 잘 키우자 또 다짐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보통 때도 점심시간부터 늦은 오후까지는 바쁜 편이었는데 테이블이 2개밖에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김밥만 포장해가는 손님이 많았는데 그날은 날이 춥다 보니 라면과 함께 먹겠다며 기다리는 손님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시간이 동네 엄마들이 어린이집에서 오는 아이들을 기다린다며 늘 테이블 하나를 붙잡고 있어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이 여간 마음이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 겨우 양해의 말을 구했는데요. 저기 죄송하지만 다 드셨으면 자리 좀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밖에서 손님이 식사하고 싶다고 기다리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신경이 많이 쓰여서요. 어머, 아줌마는 뭘 그런 걸 신경 써요? 기다리다 안 되면 그냥 가겠죠. 아, 아줌마 김밥 못 팔아서 그러시는구나. 그럼 저희 김밥 한 줄 더 주세요. 얘들아, 괜찮지? 언니, 우리 좀 있으면 저녁 시간인데 김밥 한 줄을 더 먹자고? 난 별론데. 그럼 어떡해? 애들 오려면 30분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럼 그러지 말고 여기 꼬마 김밥도 팔잖아. 그걸로 하자. 사가서 애들 저녁으로 주면 되니까. 저기요, 꼬마 김밥은 따로 주문을 해주셔야 해요.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꼭 제가 더 팔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서요. 다 드시고 1시간 넘게 앉아 계셨으니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고 이런 말 드린 적도 없잖아요. 오늘은 날이 워낙 추워서요. 어머, 웃겨? 우리가 김밥 한 줄 시켰다고 내쫓는 거예요? 아줌마 그렇게 안 봤는데 속물이네? 아줌마, 지금 실수한 거예요. 동네 장사하면서 동네 엄마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고작 한 줄 먹지만 우리 일주일에 3-4번은 오는 단골인데. 자주 오시는 거 알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언제 나가든 우리 마음이지. 우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요. 저는 못 나간다는 젊은 엄마들을 보고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때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김밥에 라면을 먹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기분 나쁜 듯 젊은 아줌마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거참 시끄럽네. 인간적으로 테이블 2개 있는 가게에서 4명이 김밥 한 줄은 너무한 거 아닌가? 한 명이 2-3줄은 충분히 먹게 생겨서는 그거 아낀다고 엄청 부자 되겠네. 뭐야? 넌 뭐야? 이 아줌마 아들이야? 밥 먹으러 왔으면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버릇 시키지 말고 밥이나 먹어. 너 뭐 우리 때문에 피해본 거 있니? 네, 저도 아까 아줌마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다 이제야 들어와서 먹는 거거든요. 아줌마들은 도대체 여기 몇 시에 와요? 우리가 몇 시에 오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고작 김밥이랑 라면 먹으면서 뭘 기다려.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에 사발면이나 먹지. 남이 사 뭘 먹든. 그리고 저 혼자 김밥에 라면 먹는데 4명이 김밥 한 줄 먹는 아줌마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은데요. 난 밖에서 기다릴 때 아줌마 넷이서 여기 파티하는 줄. 야, 너 몇 살이야? 네 엄마가 너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 나이는 15살인데요. 학교 끝나고 배고파서 밥 먹는데 저희 엄마가 여기서 왜 나와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참고로 저 엄마랑 따로 살거든요. 어른이 얘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상처받거든요. 쟤 뭐래니? 야! 저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젊은 엄마들과 학생을 중간에서 말렸어요. 그러자 재수없다며 1,000원짜리 한 장을 저한테 던지고 젊은 엄마들이 가게 밖을 나갔고 학생도 식사가 끝났다며 돈을 내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정미가 참 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손님들이 있을 때 정미가 있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 없었는데 언제부터 정미랑 둘이 장사를 했다고 혼자 장사하는 게 그날따라 외롭고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딸애가 고등학생이 될 즈음 저는 그때부터는 아프지 않은 곳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디스크는 물론이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기 시작했고 광주에 있는 언니의 권유로 가게와 집을 정리하고 광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때가 학교들마다 모두 급식을 시작해서 제가 더 이상 아침에 김밥을 나눠줄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딸도 이모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고요. 하지만 공부를 곧잘 했던 제 딸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의 이름 있는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그때는 언니와 함께 쉬엄쉬엄 도시락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도시락 가게가 잘 돼서 딸의 등록금과 자취방을 구해줄 수 있었어요. 3살부터 홀로 키운 딸을 서울에 혼자 두고 오려니 발길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는지
딸은 자기가 학비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돈 걱정하지 말고 제 몸이나 돌보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하지만 엄마 마음이 뭐 그런가요? 저는 여전히 병원에 다니면서 일을 했고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언니가 그랬어요. 너도 이제 네 것도 좀 사고 그래. 너 생전 옷 한 번을 안 사더라. 너 그 옷 세영이 옷이지? 세영이 그게 옷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싸다고 지하상가 같은 데 가서 사는 것 같은데 요즘 애라고 몇 번 입고 안 입더라. 그럼 나라도 입어야지. 돈 아깝잖아. 으이그, 그 디자인이 너한테 어울리냐?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 남자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언니는 무슨, 됐어. 내 나이가 몇인데. 정서방 가고 몇 년이냐? 그동안 쉬지도 않고 일만 하고 너 좋은 시절 다 갔어. 억울하지도 않아? 하나도 안 억울해. 그 덕분에 내 딸 저렇게 잘 키웠잖아. 언니, 나는 지금도 너무 신기해. 그이 가고 나 정말 막막했거든? 그때 취직도 안 돼서 나 맨날 울었잖아. 근데 지금은 통장에 돈 있지. 내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지. 나 진짜 성공하지 않았어? 그래, 성공했다. 대단하다. 이제 세영이 그거 좋은 집에 시집가면 숙제 끝이네. 언니도 참, 세영이가 몇 살인데 벌써 시집을 가. 그리고 우리 딸 시집 보내려면 나 돈 많이 벌어야 해. 원래? 언제는 아파서 쉬엄쉬엄 한다며? 이젠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쉬엄쉬엄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저는 언니에게 장난처럼 말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제가 짠한지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솔직히 저는 제 딸만 행복할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었어요. 아빠 없이 크게 한 것도 미안한데 어릴 때 장사하느라 어린이날, 생일, 크리스마스 같은 날 외식 한번 시켜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마인데도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아프거나 바쁘면 자기가 돕겠다고 나서주는 딸을 보며 딸은 분명 제가 아닌 남편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성인이라고 서울에 혼자 떨어뜨리고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딸은 대학 졸업 후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모기업에 취직을 했고 언제 연애를 했는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라며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 결혼? 너 아직 28이잖아. 너무 이르지 않아? 요즘은 다 30 넘고 한다던데? 엄마, 그건 남들 얘기고 난 빨리 하고 싶은데? 우리 딸 외로워? 그래도 그렇지. 시집은 너무 이르다. 엄마 서운해. 엄마,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도 알면 깜짝 놀랄걸? 엄마가 놀란다고? 왜? 그런 게 있어. 난 그거 알고 진짜 소름 돋았는데. 저는 딸의 호들갑에 호기심만 커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딸의 남자친구니 만나보자고 생각해 모처럼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오랜만에 아가씨가 된 딸과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뭐랄까 정말로 낯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딱 떠오르는 기억은 없었는데 딸의 남자친구가 먼저 깍듯하게 인사하며 저에게 그러더군요. 잘 지내셨어요? 저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자주는 아니어도 어쩌다 한 번씩 어머니 가게에 가서 김밥이랑 라면 먹었는데. 아, 그래요? 근데 고만고만한 학생이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네. 미안해요. 그래도 내 가게 오던 손님이었다니 우리 딸 말대로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죠. 저도 엄청 신기했어요. 그날 아줌마들 그 이후로 가게 안 왔죠? 그 아줌마들이 하도 별로라서 걱정했는데 분명 자기들끼리 헛소문 내고 그랬을 거라. 그래도 그렇지 진짜 양심도 없죠? 4명이 와서 김밥 한 줄 시키고 그렇게 죽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잠깐만, 혹시 그때 그 젊은 엄마들한테 뭐라고 했던 학생이에요? 이제 저 기억하세요? 어머나, 세상이 좁긴 하네. 어떻게 그 학생이 우리 딸 남자친구가 됐을까? 둘이 같은 회사라고? 엄마, 근데 이 사람은 조만간 회사 옮겨야 할 것 같아. 왜? 지금 다니는 회사도 좋은 회사잖아. 그게 저희 엄마가 하도 극성이라서 엄마를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작은 회사를 하시거든요. 엄마?
그때 내 기억에 엄마랑은 따로 살았어요. 근데 커서는 같이 살았어요. 저도 세영이처럼 아버지가 안 계셔서 제가 아버지 대신이고 그렇거든요. 엄마가 든든하시겠다. 이렇게 아들이 있어서. 엄마는 아들 없어서 안 든든해? 나는 딸이라서 의지가 안 됐나? 아니, 당연히 의지했지. 엄마는 너 없었으면 그렇게 못 살았다니까. 둘이 통하는 게 많아서 서로 잘 맞았겠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야? 어머니, 서운해하신다는 얘긴 세영이한테 들었어요. 제가 사위 말고 아들 하겠습니다. 저 세영이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저희 엄마도 엄청 바라시거든요. 어머님이 우리 세영이를 봤나? 부족한 게 많은데. 무지막지하게 좋아하세요. 당장 상견례 하자고 난리시고요. 저는 어쩐지 딸의 남자친구가 싫지 않았어요. 과거의 인연도 인연이고 싹싹하고 구김살도 없는 게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으니 그건 딸의 남자친구의 집안이었죠. 회사를 운영할 정도의 집이면 보나마나 저희 집과는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괜히 딸애가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 엄마로서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딸 시집 보낼 때 쓴다고 꾸준히 적금을 부으며 돈을 모으고 있던 저였는데 딸의 남자친구를 보니 그 돈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고 이래저래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엔 급기야 이 결혼이 부족한 저 때문에 깨진다면 딸아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을까? 벌써부터 두려웠는데요. 너도 참 걱정도 팔자다. 막말로 못 사는 집 아들보다 잘 사는 집 아들이 100배 낫지. 세영이 그게 야무지긴 하다. 대학도 알아서 척척, 시집도 알아서 착착. 언니 호들갑 떨지 마. 괜히 돈 좀 있다고 애한테 함부로 할까봐 나는 걱정돼 죽겠는데. 너 그거 알아? 걱정하는 일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 방심했을 때 불행은 정면이 아니라 내 뒤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뒤통수를 빡 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하는 일 안 일어나.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만 해. 내가 내 조카 그렇게 살게 놔둘 것 같아? 아주 집구석을 개박살내고 말지. 너 내 성격 몰라? 알지. 그래서 그런 일은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언니는 늘 저런 식으로 좀 거칠긴 하지만 저를 위로했어요. 그럼 저도 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곤 했는데 자식 걱정은 예외더라고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새 딸아이 걱정을 하는 저를 발견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은 것 같더니 상견례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상견례는 제가 지내고 있는 광주의 모 한정식집이었는데 예비사돈이 지난번에는 제가 올라와 당신의 아들을 보고 갔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저를 보러 내려오겠다고 하셔서 광주에서 상견례를 하겠다고 해서 잡게 됐는데 하루 전날 언니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샀다며 예쁜 투피스를 주더군요. 이게 뭐야? 설마 내 거야? 그래, 사장이 주는 서비스다. 괜히 주눅 들지 말고 가서 잘하고 와. 언니, 고마워. 사실 뭐 입고 가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럴 줄 알고 이 언니가 백화점에서 마네킹 옷 껴왔다. 또 지 딸내미 옷이나 입고 가면 안 되잖아. 저는 언니의 말에 오랜만에 크게 웃고 다음날 예쁜 옷에 마음을 진정시키며 딸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딸은 어디서 그런 예쁜 옷을 샀냐며 물었고 이모가 사줬다고 하니 제가 광주로 내려가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딸아이도 저 혼자 두고 시집간다고 생각하니 저 못지않게 마음이 무거웠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딸의 마음만큼은 덜어주고 싶어 더욱 긴장하지 않은 듯 태어난 척을 했는데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니 이런 고급 식당은 처음이라 어리둥절했는데요. 그렇게 직원의 안내를 받고 도착한 곳에서 그래도 먼저 봤다고 예비사위의 얼굴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한번 봤다고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정중하게 예비사돈에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고개를 채 들지도 못했는데 예비사돈은 저에게 달려와 저를 와락 안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몸이 꽁꽁 얼어버렸는데 귓가에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고 말았죠.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가게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정민이? 그래, 우리가 인연은 진짜 인연인가 보다. 이젠 영영 못 보나 했는데 이렇게 사돈으로 만나다니.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네가 우리의 남자친구 엄마야? 네, 사돈. 내가 우리 정훈이 엄마야. 세상에, 그렇게 아들 친가에 보내고 힘들어하더니 이놈이 크더니 지 할머니한테 말해서 나랑 산다고 했대. 그때 언니 말이 맞았어. 내가 지 때문에 힘드니까 돈 많은 할머니 집에 가기로 한 거라고 하더라. 참네, 누가 그럼 고마워할 줄 알고. 정미야,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랬다고 하니까 언니 가게를 몇 번 갔나 봐. 근데 나도 오다 가다 스치게만 봐서 언니 딸 얼굴도 제대로 몰랐는데 어느 날 이놈이 지 여자친구가 엄마 이랬던 김밥집 딸이라는데 나 완전 소름 돋았잖아. 정민 넌 진짜 예전 그대로다. 성격도 하나도 안 변했네. 그거 욕 아니지? 사돈끼리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언니도 마찬가지거든. 어쩜 그대로야. 세영이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사돈 닮았네. 엄마, 이제 좀 진정해. 여기 우리 상견례 자리인데 또 까먹었지? 어머, 그랬지? 내 정신 좀 봐. 언니, 우리 앉자. 세영아, 어서 앉아. 너는 어제 못 보던 사이에 더 이뻐졌다. 너도 놀랐니? 네, 정훈 씨가 우리 가게 손님이었다는 것만 알아서요. 내가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려고 말하지 말라고 했지. 언니, 여기는 내가 쏘는 거니까 우리 오늘 배 터지게 먹자. 저는 순간 상견례 장소라는 것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정미, 아니 사돈과 반가운 재회의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엔 그저 아들과 먹고 살게 도와달라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나를 찾아왔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듣게 된 지난 이야기로는 정민은 친정 오빠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아 아들과 같이 운영하면서 훗날에는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딸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고 그저 행복하게만 잘 살길 바란다고 했는데 언니의 말처럼 제가 그동안 했던 걱정은 모두 쓸모없는 걱정이었고 이젠 사돈이 된 정민은 사실은 아들 결혼보다 저와 다시 만났다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 가족이 되기로 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함께 일하며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라 민망하기도 했는데 제 사돈은 그래서 더 좋다고 하네요. 이제 며칠 있으면 제 품을 떠나 한 가정을 이룰 딸이 제 걱정과 달리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 사돈은 저에게 받은 게 많다며 제가 아니라고 극구 사양을 하는데도 제가 딸에게 네가 명품이니까 나만 오면 된다고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아들은 장가 보내고 자기는 저랑 여행이나 다니면서 놀러 다닐 거라고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부디 지금의 이 모든 감정이 변하지 않고 좋은 인연, 오래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을 정도예요. 딸의 결혼식을 앞둔 요즘은 더욱 남편 생각이 많이 나요. 딸의 결혼식엔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걸어줘야 하는데 저의 믿음직한 사위는 동시 입장으로 이젠 장인의 자리까지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안 예쁠 수가 있겠어요. 사돈이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장모로서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살다 보니 이렇게 제가 활짝 웃는 날도 오네요. 하늘에 있는 남편도 이만하면 저한테 자식 잘 키웠다고 고마워하겠죠. 언젠가 하늘에 있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나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은 걸 참는 거였다고요. 그러니 다음 생에는 성급하게 먼저 가지 말고 우리 둘 다 머리가 새하얗게 살 때까지 함께 하자고 말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른 이야기겠죠.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예요. 좋은 사위와 사돈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 언니 말대로 이제는 저를 위한 인생도 한번 살아봐야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어 보고 싶어요. 남자친구 말고 함께 인생을 걸어갈 좋은 친구를요. 그렇게 생각하니 새삼스레 이 나이에도 가슴이 설레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막막했는데 이제는 다음 날이 기다려질 정도로 설레고 행복합니다. 세상에 저 혼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늘 함께였어요. 앞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받은 만큼 베풀며 더 많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제 딸이 더욱 엄마 걱정은 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은 아프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많이 웃는 그런 날이면 좋겠어요. 그런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